유체의 운동을 공부할 때는 정지한 유체와 흐르는 유체로 나누어서 공부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는 정지한 유체에 대해서 공부했죠. 두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하나는 파스칼 원리, 또 하나는 알키메데스 원리. 파스칼 원리는 정지한 유체 내부 한 점에서 압력을 구하는 원리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도했는데 무엇으로 유도했습니까? 물론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이용해서 유도했죠. 파스칼은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유도하는 게 아니죠. 파스칼은 뉴턴보다 더 먼저 사람이라고 했죠. 알키메데스 원리는 부력을 구하는 데 적용이 되는 것이었는데 어디서부터 유도됐습니까? 그것은 뉴턴의 운동방정식으로 유도한 파스칼 원리를 가지고 금방 알키메데스 원리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흐르는 유체로 갑니다. 그래서 이상유체와 연속방정식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합니다. 우리가 유체를 이상유체라고 부르는 이유는 유체의 운동을 보면 우리가 물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쉽게 풀 수 있는 경우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이상유체라고 가정을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쉬워진다고 했죠. 우리 다른 경우에서도 그걸 봤습니다. 우리 이 실제 유체 운동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이게 실제 유체겠죠. 생각만 해도 여기다가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적용해서 이거 풀으려면 굉장히 복잡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예상이 되죠.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건 지금 액체의 움직임인데 기체의 움직임에서도 어떻습니까? 굉장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그 뉴턴의 운동방정식으로 바로 설명하려고 하면 아주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에서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아주 간단한 핵심만 갖는 것으로 이렇게 가정을 하죠. 그리고 이것을 실제 유체에 적용을 할 때는 그 가정을 조금씩 풀어가지고 근사적으로 우리가 푸는데 이렇게 특별히 이상적인 것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사실은 그 답에 거의 육박하는 정답에 거의 육박하는 그런 풀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앞에서도 보았습니다. 이상유체, 아이디얼 플루이드라고 하는 것이 이상유체인데 우리 앞에서 고체를 할 때 어떻습니까? 고체의 경우에는 힘을 받으면 변형하거나 또는 운동 상태가 바꾸는데 그때서도 우리 고체 운동할 때도 우리가 이상적인 것을 하나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체 운동할 때 어떻게 가정을 했습니까? 강체라고 가정했죠. 이때 왜 강체라고 가정했냐면 강체라고 가정하면 변형에 의한 힘이 주는 변형의 역할을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큰 힘을 받아도 변형하지 않는 물체, 이걸 강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액체와 기체를 얘기하는 유체의 운동을 할 때는 이상적인 것으로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 그걸 이상유체라고 부르는데 이상유체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이상유체가 됩니다. 첫 번째는 흐르는 동안 밀도가 변하지 않으면 그 우리가 이상유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거는 액체의 경우에는 대부분 아주 잘 적용이 되는데 유체 중에서 기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부피가 똑같은 기체라고 하더라도 부피가 잘 변합니다. 액체의 경우에는 부피 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상유체의 조건에 기체는 맞추기가 약간은 힘들지만 액체는 그래도 맞추기가 쉽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점성이 없어서 운동 에너지가 손실되지 않는 유체,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상유체라고 부르고 이 두 가지가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흐르는 유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식으로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제 유도할 텐데 그 베르누이 방정식이 성립하는 것이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하면 그런 유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베르누이 방정식 만족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상유체는 어떤 성질을 가질까 하는 걸 보겠습니다. 이 이상유체는 먼저 이상유체를 기술할 때 흐름선을 그리며 흐르는 것으로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상유체에서의 흐름선은 마치 우리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전기장과 자기장을 배울 때 전기장, 자기장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전기력선과 자기력선을 생각하죠. 이 이상유체의 흐름선도 전기장과 자기장과 거의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체가 흐르는 것을 흐름선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는데 이상유체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또 유체가 흘러가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한다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흐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이상유체의 흐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흐름선, 우리가 한자어로는 이거 유선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요새는 이제 교과서는 흐름선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흐름선은 어떻게 이제 그린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흐름선은 유체를 구성하는 입자들 하나하나가 움직이는 경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유체에는 무수히 많은 입자들이 있는데 그 입자들의 경로를 전부 다 그릴 수는 없죠. 그래서 비례에 맞게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흐름선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아주 간단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흐름선은 결코 교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아까 전기력선과 자기력선이 흐름선과 매우 비슷하다고 했는데 전기력선과 자기력선도 바로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두 전기력선 또는 자기력선 결코 교차하지 않습니다. 또 흐름선은 사실 그러겠죠. 이 교체한다고 하는 건 두 유체의 두 입자가 어떻습니까? 서로 부딪혀서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상유체의 경우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상유체가 아니고 격렬하게 움직이는 유체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흐름선이 서로 교차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성질은 뭐가 있냐면 두 흐름선이 하나로 결합하거나 한 흐름선이 둘로 갈라지지 않는다. 전기력선과 자기력선도 바로 이것과 똑같은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선을 그리는데 이게 갑자기 두 개가 되거나 또는 두 개가 모여서 하나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유체를 구성하는 입자가 지나가는 선이라는 가정에서 이건 설명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체의 흐름에서 흐름선을 그리면 그 유체가 흐르는 모양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흐름선을 이렇게 그렸다고 하겠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지 될 것이 뭐냐면 이 유체가 흐르는 속도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입자의 속도는 어떤 흐름선에서 그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 됩니다. 우리가 전기력선과 자기력선을 그렸을 때 전기력선과 자기력선을 보고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이제 알게 되는데 이때도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안다고 할 때 전기장의 크기와 방향을 아는데 방향은 어떻게 하냐면 전기력선 또는 자기력선 어떤 점에서 그 전기력선과 자기력선의 접선의 방향으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정의가 됩니다. 이제 유체의 흐름에서는 유체의 흐름을 유체가 흐르는 속도로 대표하는데 그 속도의 방향은 이 흐름 어떤 위치에서의 유체의 속도의 방향은 그 흐름선 그 점에서 흐름선의 접선 방향을 향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하냐면, 이 흐름선의 밀도에 비례하게 그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흐름선의 밀도에 비례하게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두 부분, 여기 V1이라는 부분하고 V2라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V1은 촘촘하고 V2는 듬성듬성하죠. 그러면 V1의 경우에 속도가 V2의 경우의 속도보다 더 크다고 설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전기력선과 자기력선도 이것과 똑같이 그렇게 성립하죠. 전기력선이 밀도가 큰 곳, 많이 그려져 있는 곳, 단위 면적에 많이 전기력선이 지나가면 듬성듬성 지나가는 것보다 전기장의 세기가 더 크고 듬성듬성한 것은 전기장의 세기가 더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이 유체의 흐름에서는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냐면 흐름관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흐름관이란 흐름선으로 둘러싸인 관을 얘기하는데 유체의 흐름에서는 흐름선이 쭉 있죠. 그러면 그 흐름선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관을 얘기합니다. 이걸 왜 흐름관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흐름선의 정의에서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두 흐름선은 교차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내부에 있는 흐름선은 절대로 이 흐름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관 성질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흐름관 내부의 유체가 흐름관 외부로 흐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흐름선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일한 흐름관 내에서는 연속 방정식이 성립하는데 오늘 바로 이제 유체의 흐름관에서 성립하는 연속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관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이제 관을 만들어 놓고 그 관을
관 안에서 지나가는 유체를 보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유체 더 큰 유체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할 때 거기가 우리가 이제 가상적으로 흐름선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관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이상 유체는 항상 유체의 흐름관 중에서 흐름 중에서 일부를 흐름관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상유체의 성질을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가 있냐면 스테디 플로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상유체의 경우에는 흐름선의 모양이 시간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흐름선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 지금 유체가 막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흐름선의 모양은 항상 이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로테이셔널 플로우라고 하는데, 흐름선이 폐곡선을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그 실제 유체의 경우에는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동글동글 제자리에서 동글동글 돌아가는 것들이 있죠. 이런 걸 소용돌이라고 하는데, 이상 유체의 경우에는 이런 것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성질을 만족하는 이상 유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속방정식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방정식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유체 내부에서 이런 흐름관을 생각하기로 하겠어요. 이 흐름관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유체 흐름 내에서 어떤 외부 조건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흐름관의 단면의 넓이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단면의 넓이는 S1이라고 하고, 이때 이 단면을 지나가는 유체의 속도를 V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면의 넓이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S2라고 하고, 그때 유체가 지나가는 속도를 V2라고 한다면, 그리고 유체의 밀도 로가 여기서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단면 S1을 dt 동안에 통과한 질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dt 동안 통과한 질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면의 넓이에다가 지나간 거리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밀도를 곱하면 그러면 통과한 질량이 됩니다. 그래서 단면에다가 지나간 거리 dt 동안이면 속도 v1으로 지나갔으니까 v1 dt가 이제 단면을 지나간 거리가 되겠죠. 그러면 s1에다가 v1 dt 하면 그게 바로 부피가 됩니다. 거기에다 롤을 곱하니까 바로 s1을 지나간 질량이 dm이 되겠어요. 여기서 dm이라고 하는 미분을 이용한 것은 dt라는 짧은 시간 간격 동안에 지나갔기 때문에 dm이라고 이제 쓴 것이죠. 그러면 단면 S2에 대해서도 똑같은 것이 성립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밀도는 역시 로고, 이때 이제 단면의 넓이는 S2고 지나간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V2 dt죠. 그러면 요 두 개 곱한 것이 부피니까 거기다가 밀도를 곱하면 dm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조건이 만족할까? 이때 이 밀도가 변하지 않으면 여기서 S1에서 들어간 부분의 질량은 S2에서 나간 부분의 질량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합니다. 이상유체에서는 밀도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임의의 단면을 같은 시간에 같은 간격을 통과한 질량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일종의 질량 보존을 이제 이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상유체에서 어떤 조건을 이용했냐면 밀도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건을 이용했습니다. 이상유체에서는 조건이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유체의 어느 부분에서나 밀도가 항상 똑같고 바뀌지 않는다. 또 유체가 흐르더라도 유체의 밀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었다면, 또 하나는 뭐냐면 유체가 흐르면서 점성에 의해서 에너지 손실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연속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연속방정식은 이상 유체의 성질 중에서 두 번째 조건은 성립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조건, 유체의 어떤 부분에서나 밀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조건만 가지면 무엇이 성립하냐면 dm1과 dm2가 같아야 된다는 이제 조건이 성립하는데, 여기서 어떻습니까? 로하고 dt는 같죠. 그래서 dm1과 dm2가 같다고 하면 s1 v1은 s2 v2라고 하는 게 성립하는데, 자, 이건 뭡니까? s1하고 s2는 어떤 특별한 곳을 이제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흐름관 내에서 어떤 곳에서든지 s하고 v를 곱한 것은 항상 같다라고 하는 게 성립합니다. 그래서 연속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SV는 일정이라고 쓰고, 이 SV는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 아래에서 성립한다고 그랬습니까? 유체의 밀도가 바뀌지 않으면 항상 연속방정식이 성립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상유체와 연속방정식에 대해서 배웠는데 실제 유체는 어땠습니까? 운동법칙 적용하기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상유체라고 가정하고 운동법칙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상유체인 경우가 많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상유체는 실제는 엄격하게 성립하는 건 하나도 없죠. 그렇지만 이상유체라고 가정하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더라도 실제 유체를 이것과 조금만 수정을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실제 유체에서도 성립하고 우리가 유체에 관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이상유체라고 가정하고 푼 결과를 가지고 우리 그걸 분석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유체가 무엇이냐? 두 가지 간단했죠. 밀도가 변하지 않고 유체가 흐르는 동안에 모든 부분은 밀도가 전부 다 같습니다. 그리고 흐르면서도 안 변합니다. 그리고 점성이 없는 유체를 우리가 이상유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상유체는 어떤 성질을 가졌었습니까? 흐름선을 그리고 흐름관을 만들면서 흘렀죠. 그리고 그 흐름관 내에서는 연속방정식을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졌죠. 연속방정식은 무엇입니까? 흐름관 내의 어떤 부분에서나 단면의 넓이를 그 흐름관에서 유체의 속도를 곱한 거 SV가 어떤 부분에서나 다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연속방정식을 적용하는 문제, 간단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반지름이 10cm에서 5cm로 줄어드는 그 관에서 유체가 흐릅니다. 이랬을 때 관의 넓은 부분에서 속력이 초속 20cm이면 좁은 부분에서의 유체의 속력을 구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넓은 부분의 반지름은 10cm고 좁은 부분의 반지름은 5cm인데 넓은 부분에서의 속력이 20cm, 초속 20cm일 때 이 V2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조건은 무엇이 만족해야 되겠습니까? 유체의 밀도가 어디서나 같다라고 하는 게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하고 여기서 무엇이 성립하면 S1, V1은 S2, V2가 성립합니다. 이게 SV는 일정을 적용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무엇을 구합니까? V2를 구하니까 V2는 S2분의 S1, V1 이렇게 되죠. 그래서 S2분의 S1은 파이 R2 제곱분의 파이 R1 제곱이니까 근데 여기서 파이는 주어지니까 우리 뭐만 쓰면 됩니까? 5의 제곱분의 10의 제곱하고서 20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5분의 10은 2고 그 제곱은 4니까 초속 80cm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흐르는 유체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흐르는 유체에서 성립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 연속방정식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흐르는 유체에서는 그러면 이 흐르는 유체를 기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흐르는 유체를 기술하는데 우리 압력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다음에 그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